2부 사회를 맡은 엄불교 사상연구원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부에는 두 분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로는 저희 대학에 계시는 오세영 교수님이십니다. 일본 불교대학에서 일본 사회복지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지금 PPT를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PPT 내용을. 오세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본공회원 오세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중앙본공회 4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셔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아까 기조강연해 주신 저희 은사님이신 증사님 강의를 25년 만에 들었습니다. 건강하신 증사님 모습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교우님들이십니다. 저를 빼고. 제가 오늘처럼 고독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주제인 이 본공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대부분이 원불교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연구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소 내용과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조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사회복지를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늘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원불교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가 원불교 사회복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원불교 사회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사회복지와 융합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원불교 사회복지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적인 이해는 좀 부족한데요. 원불교의 무아본공이 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상적으로 무엇과 유사할까, 무엇과 제일 코드가 맞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자원봉사를 생각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발표 중에 좀 본공은 봉사가 아니고 두 집 살림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왠지 우리가 봉사하면 그 의미를 굉장히 가치절하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받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원불교학적 관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오늘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실천의 원천은 자원봉사거든요. 그 자원봉사와 원불교 사회복지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아본공이 사상적으로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 그걸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한번 그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는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탱해주는 아주 위대한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때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정책적으로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현상을 두고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복지 책임을 자원봉사 부문으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오해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보다 좀 넓은 시각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복지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고 자원봉사 그 자체가 복지사회의 지표로서 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원불교 자원봉사 활동도 그 조직적인 면에서나 활동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제가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의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자원봉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대상자하고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불교 교도의 봉사자로에게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에 대한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기반도 필요하고요. 이 봉사활동 또는 봉공활동은 그러한 원불교의 사상적 기반에 근거해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불교 사회복지의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아봉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아봉공의 의미는 뭐 앞서서 여러 발표자들께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무아봉공의 의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달리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현재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 개념을 저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제도화 실천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회복지 욕구 충족의 실패와 사회문제의 원인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개인적인 결함이라든지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내적 요인에 의한 원인은 그 문제 해결이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거시적인 접근을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미시적인 접근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효시는 1869년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COS라고 부르는데요. 19세기에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그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 이 시대는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선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그 자선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자선을 제공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자 그래가지고 탄생한 것이 COS인데요. 이 COS가 미국에 가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미국의 COS의 이 활동 주역들이 누구였냐면 프렌들리 비지터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빈민들을 방문해서 면밀하게 케이스를 조사하고
그 케이스 위원회를 통해서 그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단순한 원조, 자선 행위만 가지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전문적인 이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프렌들리 비지터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COS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 발전하고 이 프렌들리 비지터들이 소셜 워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로 변모해 갑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위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경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효시로서 이 COS를 보고 이 자원봉사 그 활동의 주역들은 자원봉사였다. 사회복지 실천의 원천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봉사라는 게 뭐냐? 여러 국가나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국가별로 이렇게 자료집에는 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저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의는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혹은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념 정의 속에는 자원봉사의 특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발성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무보수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으로서의 공공성, 복지성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직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성도 포함을 시켰고요. 또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자원봉사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속성도 포함시켰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는 특성이 이타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자원봉사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상대방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쌍방향의 관계행위라고 하는 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쌍방향의 관계행위 속에는 깊은 신뢰와 배려, 사랑, 존중,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쌍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무화봉공을 한번 저 나름대로 해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불교 사회복지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불교 사회복지를 학문적인 영역에서 사회복지, 실천적인 영역에서 사회복지로 이렇게 개념을 한번 구분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실천적 영역에서 볼 때 언불교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 지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불교 사회복지를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사회복지 사업을 원불교 조직이나 원불교인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불교 사회복지 정체성은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내용적인 요건이 중요합니다. 내용적인 요건이라면 예를 들면 원불교 사회복지 사업의 이념이라든지 운영 원조 형태, 그리고 대상자 선정, 전달 체계, 재원 조달, 이런
내용적인 요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이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적 요건에 원불교적 가르침을 반영시키는 것, 그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원불교계가 사회복지 내지는 봉공활동을 해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도 그 상위 개념인 원불교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이념들 가운데서 교화, 교육, 자선, 이 3대 사업 목표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원불교 사회복지 사업의 원천이고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무아봉공이다. 그 무아봉공 정신은 아까 증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교단 창립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불교 교리 형성의 근간이 되고 있죠. 교단 창립 정신 중에서도 마지막 그 사무여한 부분, 사무여한의 정신이 곧 무아봉공의 정신이고 그것이 창립 정신의 정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강령의 마지막 그 4개 조항 가운데서 마지막 조항이 무아봉공이죠. 그리고 교강 9개조 일상수행요법의 마지막 구조 역시도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라고 해서 무아봉공의 실천을 우리가 최고의 윤리로 삼고 있습니다. 대동사님께서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주의 사상과 방종하는 행동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이타적 대승행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일원상 진리의 신앙과 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아봉공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아봉공 사상은 교당 창립 과정에서부터 교리 제도상의 근본 정신이 되고 있고 오늘날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원불교 사회복지 사업의 이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사님께서는 한 논문에서 이렇게 성찰을 하고 계십니다. 원불교의 3대 사업의 병진 정책은 교조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고 무아봉공은 교당 창립의 역사와 교리 이념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양자가 다 같이 봉사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중세 기독교 자선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아울러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실천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봉사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찰을 하고 계셔요. 원불교 사회복지 이 역사에서 이 연구 학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증사님께서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그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 제 나름대로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원불교의 봉공활동을 비롯한 제반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자선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평생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논문들 속에서 저는 그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증사님의 성찰은 우리에게 이 무아봉공의 정신이, 무아봉공의 실천이 사회복지 실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대상자의 선별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원조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걸 어세스먼트하고 그 욕구의 대소, 완급을 따져서 원조 제공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원은 유한하죠.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원입니다.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가진다는 말은 한정된 자원을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계, 즉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교당 등에서
종교계의 원조적인 관행이 있었죠. 그런 큰 사회적 역할 수행을 그 종교계가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지만 그러한 행위는 사회복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그건 종교적 자선이라고 칭합니다. 무아봉공의 실천이면 틀림이 없지만 무아봉공의 과학적 조직적 실천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교당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원조를 필요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원조가 필요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활동은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원조의 성격이 큽니다. 우리는 가족이 가족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걸 복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원조를 행하는 것은 상호 부조적인 성격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아봉공의 실천이 사회복지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아봉공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아봉공을 조직적으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불쌍한 사람한테 적선한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조직화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개별적인 시혜라고 부릅니다. 무아봉공의 조직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 활동을 조정해서 진정으로 원조가 필요한 사람이 원조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원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 자원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입니다. 원불교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 이 실천 활동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발전은 전무 출신들의 무아봉공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점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의 사상적 접점은 뭘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4가지 측면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의 사상에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과 인간 평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중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과 한 몸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원봉사이고 무아봉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중생에 대한 이해는 중생을 보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중생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실천에서 기본이 되는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회복지 실천가가 원조를 받는 사람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대전제는 원조를 받는 사람이 원조를 비록 받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원조자와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원조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은 인간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생겨나는 행위로서 그 내면에는 인간 상호 간의 연대정신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의 문제를 곧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성인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당연한 연대의식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각과 함께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서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의 실천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은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즉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도 도움을 받고 배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봉사자 자신이
더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원봉사 사례 발표를 시켜도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갔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봉사 대상자들한테 더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A뿔입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원봉사나 무아봉공의 참된 의미는 함께 살고 서로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행위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조하는 행위,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해주는 행위, 그 자체가 자원봉사나 무아봉공을 행하는 자의 인격적 성숙을 도와주는 행위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실천 활동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완성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와 무아봉공 사상은 그 특성 내지는 원칙에 있어서도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각사님이 교전 공부, 제가 교리 약하다 보니까 교전 공부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각사님께서 이 무아봉공의 구체적인 신뢰와 심경을 7가지로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자원봉사의 특성 내지는 원칙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 중에서 공중은 개인의 집합체이니 개인의 수행을 잘하라, 이건 자발성이에요. 자리이타와 자해이타의 생활을 하라, 이 탁성입니다. 이거는 한 물건도 버리지 않고 1분 1각도 사사의 흐름이 없게 하라. 한 생각 낼 때는 오직 세계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고, 일이 없으면 오직 태어의 합이라는 생활이 되게 하라.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오직 공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공익성, 복지성입니다.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오직 힘 미치는 대로 공중을 위해 알뜰하게 바칠 뿐이요 추호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무보수성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각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무아봉공의 특성과 자원봉사,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원봉사의 특성이 일치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봉사와 자원봉사와 봉공이 둘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과 인간 평등, 사회적 연대성 등의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특성 내지는 원칙과 부합되는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의 의미를 전 나름대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고 그것이 사상적으로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증사님께서 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늘 염려하셨던 것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고민하고 성찰하셨던 것이 소태단 대종사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무아봉공 사상이 사회복지 실천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는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관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양쪽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 원불교 사회복지 실천이 질적으로 좀 승화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불교계가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무아봉공의 실천을 통해서 원불교 사회복지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좀 주제가 넘은 것 같아서 원불교 중앙봉회 40주년을 기념해서 원불교계가 반드시 한번 이런 정도는 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새로운 도약을 한다라고
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불교계에는 봉공활동을 총괄, 지원,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는가? 만일에 있다면 그 전담기구는 봉공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상담지도, 수급조정, 홍보 및 개발, 집회장소 제공, 각종 자료 제공, 국내외 교류, 사고보장 수속, 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제반 전문적 기능들을 과연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봉공활동 추진기관들 간의 통합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컨대 봉공활동의 수급 정보 제공, 지역 간 거주 이전에 따른 활동 기록의 유지, 교육 및 활동 사례 등을 통합 연계 관리할 수 있는 범교단 차원의 관리 체계가 있는가? 또한 봉공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PC 통신망 서비스 및 DB 구축 등의 종합 정보망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 세 번째, 봉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가? 예컨대 봉공활동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리자를 육성해서 배치하고 있는가? 봉공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는가? 봉공활동에 대한 직무 분석, 직무관리, 유지관리, 이러한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 교단적으로 봉공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추진체계나 관리체계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교단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를 위한 교법을 제정해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일관성 있게 과연 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주제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맺은 말인데요. 결코 화려하거나 빛나지도 않고 크나큰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는 봉공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의 발표가 원불교 사회복지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 발전에 중요한 어떤 화두를 제공하고 인간의 삶의 가치, 질,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서 원불교계의 무아봉공 활동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파란 고해가 없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이룩하는 원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91쪽 한번 보시면 오세영 교수님께서 원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간 얼마나 많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시된 것만 해도 7건이나 되고요. 이쯤 되면 본공회 측에서 오세영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 이꼬르 무아봉공 이꼬르 원불교 띄고 사회봉사가 아니라 원불교 사회복지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4가지로 또 재원 겸 질문 겸 점검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세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 발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제 생각입니다. 원불교 봉공 실천의 아이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강명권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가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다음에 꼭 우리 교육할 때 강사로 꼭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굉장히 떨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우세강 교수님이 아니 지금도 떠냐고 근데 떨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본공회 회원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부분들을 제가 제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떨림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됐던 게 우리 본공회 회원님들이 살아오셨던 그 역사의 삶들 그리고 그 속에 공부하셨던 이야기들을 정말 내가 제대로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같이 이제 경인교구 본공 회장님과 같이 내려오다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공의 지금 경인교구 본공의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판매 수익을 통한 그런 이익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센터 이런 기관에 교육을 하고 나면 차비랑 점심값을 준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 점심값이랑 차비를 가져와서 기금을 모은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희도 가끔씩 이제 교통비를 주면 그걸 제가 쓱싹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사시니까 이런 본공회가 지금까지 모습이 아닌가. 전에 전북교구 본공회 그 회장님이 이제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어디서 들으냐면 자원봉사 협의회 할 때 행정안전부에 있는 그 사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북교구 본공회가 그 대통령 상을 이게 추천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인가 단체들인가 라고 이제 몰래 미행을 한 3번 나갔대요. 3번 나갔는데 3번 다 정말로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훈련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보면 본공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가깝게 보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 출가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정말 대흥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무위원과 무아본공의 정치인, 이사병행 또 일심항량의 정치인으로 살아가신 모습들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기 밝혀드린 그 글에 보면 이제 고추를 5,000건 하고 그 다음에 젓갈을 1,000통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새벽에 저기 멀리 해남까지 가셔서 구입을 하셨다가 또 이 젓갈을 팔기 위해서 심지어 들고 다니면서 팔에 알통이 굵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게 저희 본공회 회원님들입니다. 그런 삶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공회 역사가 계속 만들어졌고 본공회 그런 역사가 교단의 역사 또 교단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본공회 올 때 제가 이제 학생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실습 나갔던 곳이 항상 교회라든지 어떤 성당이라든지 이런 쪽만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봐서 원불교 우리 앞으로 내가 교화를 하려면 교당에서 교화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다가 우연히 이제 원불교 본공회로 인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자리가 어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그 와서 보면서 우리 본공 회원님들의 삶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힘든 삶인 같은데, 활동인 같은데도 그 속에서 오로지 교단과 또 이 교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에 보면서 사실은 제가 출가자이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사실은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되새기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우리 교무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교무님들 우리 또 오세영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너무 일상적으로 살아오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사시는 경우도 있다. 뭐냐면 정말 본공의 정신으로 살아간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많이 놓고 살아서 앞으로는 교육과 정말 훈련이 좀 더 해서 정말 대종사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본공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공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월말통신 35호에 본연정기총회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금 10여 년 전 동지 몇 사람 그들과 영광에서부터 부안에서부터 익산 나올 때는 우리의 정신과 몸까지 희생하여서라도 일체 인류에게 이익됨을 끼쳐주고자 굳게 맹세하였더니 세상은 생각과 뜻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남에게 이익을 끼쳐준 것은 아직 없고 도리어 각 방면으로 소소한 생활까지 남의 의뢰를 받게 되니 이 일을 어찌 우리의 본뜻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중교회께서 이 일생을 편 것은 정말 공익을 위한, 세상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회성을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원물교가 이 본의가 세상을 위한 그런 삶이라면 출가 제가가 정말 이 공익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공의 삶으로 살아가야 정말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아래 원기 서품 14장 말씀이나 또 모든 그 본문 말씀도 그에 맞춘데요. 우리가 원물교 교도가 공명을 받는다는 것은 심신간의 사무예언과 무아본공의 삶을 살아야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본공의 역할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 사님과 정제 동포 구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된 본공의 이념을 갖춘 자라야 건국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72년 정신사에서 이제 전제구호 동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연일 4,5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다녀가고, 또한 저희가 구호 활동을 통해서 80만 명의 정도의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총부는 먹을 것이 너무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과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반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같이 대종사님의 본래 뜻, 그리고 정사님께서 그 50원인가 그 모아서 내실 것 같이 그런 정신으로 사실은 마음을 돌려서 하였기 때문에 이 전제구호동포 사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단이 만들어졌고 그 역사를 통해서 본공의 또 원물교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대산종사님과 사례본공회는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공공회 활동과 역사에서 원불교 공공회와 중앙공공회 탄생 및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원불교는 중앙공공회하고 원불교 본공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총회할 때 앞으로는 원불교 본공회, 중앙공공회를 원불교 본공회라고 하자고 해서 하였는데 이번에 또 보면 제가 원불교 본공회 40주년 중앙공공회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불교 본공회가 사실은 처음 시작된 것은 서면교당, 부산 서면교당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사의 부분들이 그 원기 5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본공이라는 부분도 그 본공이라고 이야기도 되기도 했는데 그때 본공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중앙교구와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중앙본공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교단의 시작부터가 원불교 본공회의 역사이긴 하지만 조직적인 부분에 본다면 원불교 본공회에는 52년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본공회는 62년부터 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세광 교수님이 30년 책자에서 너무 자세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본공회가 걸어온 기에서 교단 내적으로 우리의 본공회가 어떻게 걸어왔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활동들이 너무나 원불교 역사가 본공회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교단적인 지원에 보면 교화, 교육, 문화, 재정, 기관의 발전 부분, 교화 지원 차원에 보면 어린이 교화, 꿈밭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원불교 본공회의 지원부터 시작되었고요. 청소년, 청년, 일반, 군종교화, 교도소 교화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본공회의 지원과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 지원으로서는 합창단, 바자회 문화, 자원봉사 문화, 재재난 구호 문화 이런 부분도 되어지고요. 재정 부분에서는 교단과 교구, 교단으로까지 그런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올 정도로 본공회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했고요. 또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공회 회원님들이 정말 공금은 우리 제가교도는 공금을 사용하지 말자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본공회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30년 이후로 저희 본공회가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사업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다문화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관 공공 조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구만 이렇게 보더라도 본공회 회원님들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본공 그 기관에 이렇게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와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을 함께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역할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원불교 본공회가 서울 쪽에서는 이제 사대 중단하고 국가와 함께 그 부분들을 연대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10년 사이에 좀 변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북이나 부산 이쪽에는 지금 정부와 또 지역 시군과 함께 사업들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는 그 자체적으로 많이 했다면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불교 본공회는 태어나서 볼 때까지 이 죽음에까지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산에 보면 다문화 아이들 그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서 이렇게 지원 부분 이렇게 살펴주는 봉사부터 시작해서 또 독경까지 또 호스피스 사업까지 활동까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본공회 부분이 그런 이 태어날 때부터까지 정말 열하면서 무덤까지 그런 봉사활동들을 계속 해왔던 게 저희 본공회입니다. 교단 외적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정신적으로는 어물교 교리를 알려주는 그런 봉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같이 갔고요. 지금 현재 불교를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한국 사회와 함께 그 불교적인 삶이 그 우리 이제 사회에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런 이제 불교도 지금 보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뭐 사찰에 오면 그냥 오는갑다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보다 사실은 더 빨리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활동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빨라지냐고 봤을 때 지금 조계종이 저희보다 20년 뒤에 부분에 했는데 지금 교육 시스템이 저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재난 구호, 이렇게 세계 구호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그 네트워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력 부분이 워낙 굉장히 빨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같이 재재난 나가면 사실은 저희가 불교 쪽에 좀 도움을 더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는 되고 있지만 불교와 같이 또 종교와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렇게 연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다른 이웃 종교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같이 뭉치는 부분이 좀 어려워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함께하는 부분들은 좀 잘 이렇게 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원불교의 공익이 어떤 정도였었나 이렇게 한번 그 옛날 부분에 찾아보니까 그 서울 바자회 때 고추가 뭐 2, 3만 건을 팔게 됐는데 갑자기 그 고추 농사가 좀 잘 안 되면서 이 고춧값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간 상태였는데도 원불교 본고에서는 우리가 원래 정했던 이익이 200원이니까 200원 이상 받지 말자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한국 사회와 종교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외적인 그런 관계성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상술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많이 노력을 하였고요. 수해복구나 환경활동, 교도소 소년원, 소년가장 지원, 2005년부터 해외 재해재난 사업 등을 할 때도 저희가 공공활동 또 그 재해지원 활동을 하면서도 보면 이웃 종교와 함께 하면서 참 원불교는 참 조용하면서도 참 잘한다. 그리고 정말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실은 제가 전북교구 본공의 20년사랑 또 서울교구 10년사, 25년사 이걸 쭉 보면 원불교 본공회가 외적으로 교단의 그 활동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공의 미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부분보다도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앞에 부분은 좀 빨리 지내갔고요. 저희가 본공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본공회는 지금 현재 바자회를 보면 우리 이제 재정 상황을 보면 바자회라든지 교당에서 물건 판매한다든지 아까 개인교육같이 그런 조그만 돈들을 모아서 이렇게 재정을 해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바자회와 지금의 바자회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옛날에 가난과 빈곤이라는 가난이나 이런 말들이 지금의 시대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부분들은 가난이가 있지만 지금은 빈곤이라는 부분이 문화적인 빈곤도 있고
다양한 빈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도 보면 제가 이제 서울교구나 또 부산, 전북 이렇게 보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본공에는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 사업 부분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앞으로 본공회가 바자회 말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본공회 지금 바자회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그런 고민들은 사실은 많이 했지만 뚜렷한 답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본공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웃종교에서는 봉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의 교육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번 40주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본공회 훈련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됐다. 그리고 얘기 내려오기 전에 앞으로 9월부터 그런 준비 교육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공회가 출발은 굉장히 광대했습니다. 대산 종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서울회관도 만들으시고 또 교우님도 발령되고 또 사례본공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력적인 배급 한 사람과 그리고 실무자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본공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출가 본공회도 따로 나오고 또 세계 본공 부분도 따라 나오고 우리 국가와 재가 부분들을 중앙본공회가 맡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원무리 본공회 제가 이쪽에 사령장을 받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원본공회 사무국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제가 원무리 본공회로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원본공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무리 본공회가 더 살아나야 다른 원본공회에서 살아나고 교구도 살아나고 이게 또 교단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원무리 본공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분명히 사례 본공회라는 큰 거대한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내려오면서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력적인 배정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부분이 전에는 본공회가 당연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원무리 출제가교도는 다 본공회원이라 했지만 지금은 원무리 본공회가 조직이 아니고 단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똑같은 부분입니다. 본공을 꼭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본공이란 우리 본공회 또 다른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정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원불교의 전체가 본공이라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책화돼서 나오실 때 본공회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단이나 단체가 커져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원본공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벅차기도 하고요. 다양한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인사가 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중앙본공회 아까 이제 우리 오세인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이런 조직이 되어 있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물류 본공회만 제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 하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적게 되어 왔다. 근데 중앙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격구에도 다양하게 사실 힘듭니다. 옛날에는 격구 본공회가 그 중심이 중앙에 예를 들어서 그 중앙 그다음에 격구 교당을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교당 그다음에 이제 좀 되면 격구 중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교당이 511개의 교당인데 본공회 이름까지 있는 것까지 해서 284개가 되더라고요. 반절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그런 인력적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교당과 격구 그리고 정말 전담하는 교육자들이 좀 더 교육자와 또 제가 교도님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 교육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기정 복지재단을 가보니까 거기 실무자가 한 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법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하면서 실무자랑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오기 전부터 제가 와서부터 계속 이야기 들었던 게 교육, 조직 관리 이런 부분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못 되어 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또 생활 형태가 다 변한 만큼 아까 자원봉사의 모습도 달라지듯이 빈곤의 테마도 달라지듯이 분명 우리 교전에도 보면 시대에 따라 학문을 준비하라고 하듯이 사실 시대에 따라서 이 훈련과 교육은 꼭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함께 협조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하자. 그래서 앞으로 40주년 우리 학술 발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받아서 본공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본공회에 맞는 사업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임관계모님의 발표도 있지만 생산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본공회 생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각 교당에 물품을 만들고 그런 거 외에는 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업을 하고 만들어지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 지원 사업을 하고 나면 본공회는 사실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요. 저희가 얼마 이제 재작년이었죠. 저희 원무공회가 이제 서울시에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없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인력이 없었습니다. 노숙 쪽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돈만 내고 결국은 그 이웃종교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웃종교의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종교에서 지금 열심히 참 잘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늘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본공회가 그냥 기본에 해왔던 사업들만 하려고 했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미혼모란 부분이 있었지만 미혼모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없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본공회, 지금 현재 본공회만 똑같은 본공회 일을 한다면 나중에는 아마 질려서 더 이상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4차 사업에 보면
옛날에는 이 수혜자 중심의 변화가 됐지만 지금은 뭐냐면 수혜자를 도우는 본공회원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그대로 지금 살아온 형태의 그대로 이 사업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본공 분야의 사업들은 또 더 어려운 지원의 사업 부분들은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광엽 이야기했지만 본공회가 이 사업을 옛날에 참기름 하고 장의사를 했다가 이제 잘 되어지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수 있고 저희가 98년 IMF 때 보면 저희가 노숙자 지원 사업을 정부가 하다가 결국 못한 부분도 시설 부분도 없어지기도 하고 재정이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은 그 사업에 이제 손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웃 종교들은 지금 현재까지 그 사업을 해서 20년, 30년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자라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노숙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재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쉼터나 이런 걸 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정말 자선 본공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만들어져야 본공회가 사람들이 크고 또 다양한 인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전문 조직들이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공회 사업장 또 생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입니다. 연구활동. 아까 다 말씀을 해주신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이제 사상연구회와 함께 일을 하지만, 저희 본공회가, 저희도 이제 그 중앙 차원에서는 각 격구에 어떤 사업을 하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정부와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이 사람, 각 격구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늘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시대에 맞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부분에서 전에 이제 사회복지 교수님께 좀 요청을 드려보게 했는데 좀 잘 안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늘 이제 갈구가 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더없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사상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라든지 또 연구하는 그런 본공회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의 본공회가 더 큰 발전과 사회적과 또 다른 이웃 종교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6번의 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시대는 지역적인 함께하는 시대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당 같은 경우에 보면 교도님이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교당도 있습니다. 본공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본공회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 지금은 246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저희가 등록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많이 망설이시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회장님과 함께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지만 각 지역의 교구 교당에서도 그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하면서 본공을 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공익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본공을 하는 것이고 머물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 강화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본공회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 과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본공회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몇 년 하면서 생각했던 게 YMCA나 YWCA 같이 대사회적인 그 시민사회 재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도 연구소도 있고 또 함께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서울의 은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그 방에는 장애인도 계시고 노숙인 분도 계시고 기초수급자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관리 그 건물주가 상당히 사실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마음 놓고 어떤 사업들을 그 약자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으면 좋겠다. 연구도 하면서 그리고 대사회적인 다른 단체들도 저희에게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필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본공회 회관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 5층 지하 1층에 5층 그 본공회관이 지금 또 생각이 나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번은 본공분과 통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한데 이제 대종사님과 대선 이제 총사님께서 대종사님과 정산 총사님 뜻을 받들어서 이 4대 본공회를 만들고 그 만들어서 이 본공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소태산 대종사님 탐백 때 은혜식기 운동본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는 일은 사실은 원불교 본공회랑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회적인 이름에 더 가깝고 더 어떻게 더 활동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 그 탐백 행사 기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있어서 계속 지속이 됐고 후일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신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 나중에는 은혜식기 운동본부에서 본공회에다가 일을 줍니다. 다 원불교 격구본공회, 교당본공회는 은혜식기 활동을 하라.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뭐 그때 상황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이 태어난다는 것은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긴 하지만 중앙본공회가 그 부분에서 좀 계속 탐백이 끝나고 그게 하나로 다시 합쳐져서 나갔다면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그 균형하게 또 조직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이제 그 탐백이 끝나고 또 이제 새로운 100년이 오면서 또 이제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저희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본공의 분과 본공의 일을 하자고 해서 지금 다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들이 사실 통합이 되면 좋겠다. 왜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냐? 지금 국민안전처가 지금 이제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해체가 되면서 뭐냐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그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도 뭐 어떤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전한 이유는 그 분야를 그쪽에서 뭉쳐질 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뭐 부서에도 보면 공익복지부 뭐 이제 교육부 다 일하는 것도 그에 관한 그 일은 그쪽 부서에서 하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인과교훈이 다양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그 맞춰서 분리적이지만 하나의 그 조직으로서 이제 나가면
더 큰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고민스럽게 이 부분을 좀 의견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해외 본공 활성화 연계 활동입니다. 세계본공의 그 대회 사실은 저희가 그 해외 지금 격구하고 교당이 몇 개나 있는가, 격구 본공에 교당 본공이 몇 개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1개 격구 14개 교당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재난 현장을 가서 보면 교당이 있는 지역에 가면 재재난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 까르타스를 보면 까르타스는 국제구호 부부입니다. 근데 재재난이 나면 그 국제구호 담당하는 까르타스에서 그 나라에 와서 재재난 부분들을 살펴줍니다. 그리고 지원회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에서 그 부분들을 해줍니다. 왜 언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세계 본공 대회를 원래는 전에 이제 저희 총회 때 인사를 드리고 할 때 총사님께서 세계 본공 대회를 해라. 그때 말씀을 이제 저희가 듣고 어떻게 하면 세계 본공 대회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계 본공 대회를 하려면 각국에 있는 교당의 본공회가 만들어져야 그런 세계 본공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세계 본공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하다가 지금 재작년부터 서울교구 쪽에서는 본공회 조끼를 보내든지 F폰을 보내서 그런 연대감을 만들고 본공회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공회 부분들을 이제 세계 본공에 대한 활성화해서 그런 세계 본공 대회를 또 세계 본공회 원불교회가 국내만 아니라 좀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본공회 조끼를 한 700벌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40주년 하면 본공회 조끼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700벌을 만들면서 한 20벌은 아이들용으로 본공회 조끼를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왜? 지금 저희가 그 어린이 본공회가 있었던 점은 동서원교당에서 어린이 본공회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없고요. 그것도 몇 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성가에는 어린이 본공회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청소년, 아동, 또 남자들 이런 분들이 교도님들이 돌아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역할들을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여성 위주의 부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활동하는 수 있는 영역들, 교도님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요청할 때는 왜 남자 교도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없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준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본공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요. 너무 오래 회장을 하니까 지겹습니다라고 스승님께 말씀드리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이긴 한데 향타원 박원국 중사님이 천복을 짓는 일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본공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정말 이 본공 활동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저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잘 모시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본공의 역사 부분들이 또 활동 부분들이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온 덕분에 이러한 그 대사적인 오물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원불교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정말 무아본공의 삶들을 사실은 교도님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고 사시는 우리 본공님께 정말 다시 한번 박수와 또 감사와, 앞으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과제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본공회가 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